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사실 제가 동국대학교 인문문화 예술 최고위 과정 벌써 출강한 지가 3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벌써 여러분이 6기시니까 매 학기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 거제도 고향 후배들 잘 둔 덕택에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강용 박사나 또 위로는 총장을 맡고 있는 윤성희 박사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이 동국대 강의 나오는 거는 마치 또 제 고향에 와서 강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정겹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대한민국 종북 좌파의 미래 운명이라는 다소는 좀 무시무시한 그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뭐 본격적으로 한 거는 뭐 2000년대 초반입니다만 제가 미국 유학을 80년대 정치학도로서 갔을 때 정말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던 북한을 도서관에 있는 그 책을 통해서 열독을 했던 청년 시절 정치학도였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제가 1980년대하고 90년대는 한 10년 정도를 정치학과 법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는 중국 베이징 대학 교수도 하고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를 하면서 또 한 5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북한은 여전히 닫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베이징 대학에서 연구 교수를 할 때 제가 북한학 연구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김정희라고 동문수학을 했던 이 석학인 최영구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선문답을 하면서 북한 정치의 본질에 접근을 하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든지 그렇잖아요.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해줬던 베이징 대학의 최영구 교수 김정희라고 1960년 김일성 대학에 동문수학을 했던 아주 원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속해서 저는 연구를 거듭해서 비교적 북한 정치에 좀 정통하게 됐고, 사실 제가 그동안 분석하고 예측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을 통해서 북한을 보거나 한국을 통해서 북한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소설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놀라우리만큼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20년에 걸쳐서 북한에 대한 제 분석과 예측이 좀 맞았습니다. 맞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제가 동아시아 국제정치학 과목을 강의하면서도 남북 미중 일러잖아요. 그 중에서 북한에 대한 중점을 두면서 또 강의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좀 밝혀보고 철없이 정말 뭐 떠드는 건 아니고 철없이 까부는 대한민국 종북자파들의 미래 운명을 제시를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북한 김정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2011년이죠, 그죠? 2011년 12월인가요? 그때 김정일이가 사망했잖아요. 김정일 사망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짧게는 일주일이고요, 길게는 한 달 동안 가더라고요. 대한민국 언론 매체들이 좀 흥분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금방이라도 북한이 망할 것 같고 금방이라도 중국이 접수할 것 같고 뭐 별의별 소설들이 나오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강연을 한번 했습니다. 70분짜리 강연을 한번 하면서 지금까지 북한 김정일 정권,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그런 강의까지 좀 하면서 조금 정말 그 혼란에서 오는 공포를 들쳤습니다. 제가 공포를 느낄 정도로 너무 우리나라 언론이 엉망진창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건데요. 요즘은 이제 벌써 뭐 1차, 2차에 걸쳐서 북미 정상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 자칭 촉진자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이제 실체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다행입니다만은 2000년대 초반이나 2011년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동토였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들이 뭐 북핵 문제 아니면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를 접하기 전에 북한 정권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은 김정은 1인 수령 체제입니다. 김정은 1인 수령 체제를 좀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대개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토텔러테어리언이즘 전체주의고요. 토텔러테어리언 리짐 하게 되면은 전체 정권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프랙티스했던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지배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레인 오브 테러라고 해서 공포 정치로 일관하는 일상이 숙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권이에요. 그래서 해방정부에서 김일성이 그 당시 소련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육군 내위 계급장 달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스티코프 중장이라고 우리로 치면 벨 3개지만은 소련으로 치면은 구소련에서는 벨 2개입니다. 중장이 소장이에요. 그래서 스티코프 중장의 지도하에 젊은 이제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1948년에 이제 출범을 시키는데 어쨌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3대에 걸쳐서 이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지배하는 정권으로서 전체 정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대개 이제 우리가 마널키하고 리퍼블릭을 이야기합니다. 전제군주제하고 그 다음에 공화국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 정권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1인 수령 체제인데 사실은 이 전제 왕권 기본적으로 이 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근현대적 의미의 그런 리퍼블릭 개념이 아니에요. 마널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말하는 이 군주제는 전제 군주제였잖아요. 지금 북한 정권은 전체 군주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왕조로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차용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독재를 기본으로 하는 이 왕권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북한 정권에 대한 정의를 1인 수령 체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인 수령 체제를 바치는 1인 수령 체제의 생존 그 자체와도 같은 것이 북핵입니다. 북한의 핵이에요. 그 정도로 핵은 북한 정권 생존 그 자체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북핵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북에 있어서 핵은 중요한 거죠. 개인으로 치면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인 수령 체제를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유지를 해갈 수 있을까? 그것도
3대에 걸쳐서 그렇죠. 여러분 스탈린, 히틀러 독재자였지만은 대물림하면서 가지 않았잖아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체 정권으로서 3대에 걸쳐서 대물림하면서 가고 있는 정권은 북한 정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조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 의미의 왕조 체제하고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프랙티스했던 독재 정치하고 이것이 믹스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오래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바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당군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김정일 때는 선군 정치라고 그랬죠. 밀리터리 퍼스트 팔러시라고 해서 선군 정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김정은 때 와가지고는 선군 정치가 아니고 선당 정치라고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파티 노동당이죠. 파리 퍼스트 팔러시 해가지고 정책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서 정권을 문민화하는 작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 1인 수령 체제를 받쳐주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당군정인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도 그렇지만 힘이 없어요. 정은 힘이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 있잖아요. 정부는 힘이 없고 당과 군이 센데 중국 공산당도 이 당이 군과 정을 이끌어 나가는 체제인데 김정은 시대가 도래하면서 김정은도 중국 공산당처럼 선당 정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1인 수령 체제의 중심에는 그를 떠받치는 핵심 시스템은 뭐냐? 북한 노동당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인데 이 당이 정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계급이라 해도 한 단계 위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도 당 중앙에 부장급 인사들은 실제로 부총리급 외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정을 지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북한 노동당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조직 지도부라는 게 있어요. 중국 공산당으로 치면 조직부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서가 선전선동부인데 중국으로 치면 선전부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서가 통일변성부인데요. 이거는 중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한국처럼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고 중국도 대만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똑같이 통일변성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타투는 이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예요. 이 조직지도부장은요, 원래 김일성 시절에도 거의 친동생한테만 그 자리 줬고요. 김정일 때는 아예 조직지도부장을 임명을 안 하고 본인이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1인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민화된 김정은 때에 와서는 조직지도부장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부장도 임명을 하고 있고요. 조직지도부장이 이제 당이잖아요. 당이 군과 정을 지도하는 시스템인데 조직지도부장이 전체 모든 조직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사하고 예산권이잖아요. 이 두 개 없으면 조직의 장이 장으로서 행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지도부장이라는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물총리보다 훨씬 센 자리고요. 비서실장보다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센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김정일 때는 공석으로 두고 본인이 그 역할을 하면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있잖아요. 수석 부부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를 안 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상당히 그 글로벌라이즈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대에 비해서는 자신감이 곳곳에서 묻어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조직지도부장이라는 자리가 무시무시한 자리인데 최룡해 있잖아요. 지금 북한 정권의 2인자가 최룡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원래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 자리인데요.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뭐 다 그 수위죠. 그 자리에 최룡해 보냈어요. 최룡해 직전의 타이틀이 조직지도부장입니다. 얼마나 센 자리 앉으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김여정이 있잖아요. 김여정의 신분을 아직 안 밝히고 있지만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센 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센 자리가 선전선동부입니다. 선전선동부는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북한 정권의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1인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이 수령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에 의한 지배를 영소화하기 위해서 수령은 끊임없이 우상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전선동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전선동부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선전선동부장이라는 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이게 탑2, 이 탑2 부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북한에 가면 조금 특별한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일 때는 국방위원회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성군 정치니까 국방위원회라고 그랬는데 문민화를 추구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이것을 국무위원회라고 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노동당으로 보면은 노동당 위원장을 김정은이 하고 있고요. 당으로 보면은 국무위원회로 봐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북한은 노동당 같은 경우 최고 지도자를 총비서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총서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은 서기 정치라고 그러고 북한은 비서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서 상황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고요. 중국에서 모든 조직에서 상황 노릇을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비서였습니다. 이것을 김정은은 탈피하고 상당히 문민화된 색깔을 드러내면서 위원장이라는 신캐가 되지 않은 뭐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용어로 순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북한 노동당 위원장,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위원장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 한나라당하고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요. 이 북한에 가면 되게 센 자리입니다. 위원장 정치. 중국에 가면은 당서기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나 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산권에서 센 자리고요. 그런데 국무위원회는 뭐냐 하면은 직할부대예요. 국무위원회는 초헌법적인 기관입니다. 국무위원회를 받쳐주는 정부기관이 3개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국가보위부 들어봤죠? 왠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보위한다는 게 안전하게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치면 좀 쉬워요. 국가보위부라는 게 state security, 국가, state 그 다음에 보위를 영어로는 security라고 합니다. 안전이죠. 그렇죠? 우리는 국가정보원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국가안전부라고 그래요. 정보기관 이름을. 그래서 항상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security예요. 그런데 초헌법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내각 총리라든지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힙니다.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당 위원장을 김정은이 하면서 총리급 인사들을 부위원장으로 보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김일성 1인 수령 체제를 이 측면이 아니고 직접 바로 김일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3대 조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회는 초헌법적인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바치는 조직이 첫 번째 국가보위부입니다. 국가보위부는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경찰이 한 10만이 넘어가잖아요. 정보경찰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기무사, 경찰청의 정보파트에다가 또 하나가 덧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아까 정보경찰을 이야기했지만은 뭐 정보경찰은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차라리 비밀경찰로 이야기할게요. 무섭잖아요. 호위무사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군대에 못지않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위부 소속 요원들이 10만 명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국정원, 공수처, 그 다음에 기무사 뭐 이런 거 다 합친 그런 조직이죠. 그리고 또 충성을 다하는 10만에 달하는 충견갈, 그렇죠? 비밀경찰로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보위부가 말하자면은 북한 인민들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사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배신의 역사라는 게 가까운 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로는 소위 말해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고 김정은 1인 수령 체제를 바치는 상위 10%에 해당되는 북한 정권의 파워 엘리트를 24시간 실시간대로 정신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 인사들은 위성 촬영을 해버려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위성으로 해버리면 똑같이 이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해외 공관장 할 때 혹시나 도청이 될까 봐서 우리 부총영사나 아니면 주재관들 불러놓고 특히 국정원 쪽에 부총영사 불러가지고 엄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파 방해를 하기 위해서 TV를 막 찌직거리면서 틀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위성으로 제가 만일에 위성 촬영의 대상이라면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보위부에서 실제로 김정은 정권을 실제로 스포트해주는 상위 10%, 또 좁히면 상위 1%, 또 좁히면 상위 0.00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불만을 품고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가 국가보위부에서 이들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24시간을 들여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게 꿈도 못 꾸는 게 초등 단계에서 진압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보위부가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가보위성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좀 더 넓게는 파워 엘리트 10%. 그러니까 김일성을 측근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0.001%는 아마 실시간대로 할 거고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렇게 통제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가까이는 아주 가까이로는 0.001%, 가까이로는 10%,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 북한 주민까지. 근데 이제 국가보위부 조직이 워낙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멀리는 북한 인민들까지 이런 식으로 통제 장치를 만들어서 김일성 1인 수령 체제를 수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민무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민무력상인데 우리로 치면 이제 뭔가 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국무위원회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인민보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직의 장을 인민보안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경찰청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찰청장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국방부 장관과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국정, 그렇죠? 비밀경찰, 공수처,
이런 거 다 총망라해가지고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당과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3대에 걸친 백두혈통의 세습 정치를 영속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1인 수령 체제 하에서는 2인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신성시대에 있는 1인자하고 감히 어떻게 2인자가 명함이나 꺼내겠어요. 옛날에 김정은이 딱 사망하자마자 꼬마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니까 누가? 장성택이 고모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고모가 또 이 백두혈통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오래 못 가는 거로 소설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는 북한 정권의 본질을 잃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지트머시라고 해서 정통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통성이 확보가 돼야 어소리티라고 해서 권위가 있고요.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정권에서는 이 정통성 확보를 뭐를 통해서 해요? 선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조 정권에서는 정통성 확보를 어떻게 할까요? 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처음에 김일성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의 피가 흐르니까 그것이 이름하여 백두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백두혈통 3세로서 정통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힘을 더해주는 것이 북한의 세자책봉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조선과 명청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판박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가 동맹이 아니고 왜 혈맹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 실체적 진실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미일 동맹체에서 이탈을 해서 북중러 동맹체로 가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서자입니다. 북한이 적자예요.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대한민국 종북좌파들이 이 엄연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고려연방제를 거쳐서 일국가 이체제를 거쳐서 적화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훈장받고 요직들 분전받을 겁니다. 그러나 10년 내에 숙청된다고요. 김일성의 숙청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19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 10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온 김일성의 숙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섭게하거든요. 김일성은 옛날에 여러분 1972년에 뉴 컨스티튜션이라고 해서 신헌법 공포하기 전에 마지막 작업이 이제 김일성도 이 소련 갑산파 소속이잖아요. 갑산파는 거의 그냥 패밀리예요. 그런데도 김정일 세습 체제로 가기 위해서 갑산파까지 숙청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뭐 김두봉의 연안파라든지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죠. 허가의 소련 공산당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숙청의 과정을 다 거쳤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세웠던 갑산파까지 권력을 위해서 숙청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김일성이고요. 그의 피를 정확하게 물려받은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일보다 더 독해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김씨 일가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 흔들릴 거라고 봤던 게 장성택이 그래봤자 부마잖아요. 부마는 백두혈통 아니잖아요. 오직 백두혈통만 정통성이 있는데 부마가 어떻게 정권을 찬탈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다고 쿠데타를 했다? 정권을 잡았다? 중국에서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성택이 친중파라고 하지만 장성택이 쿠데타해서 정권 잡아가지고 이후에 정통성 부재로 인해서 북한 정권이 안정성을 유지 못할 때 그것이 곧 중국 정권의 불안 요인으로 확대 발전이 되거든요. 중국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장성택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 제치고 지가 1인자가 됐다. 정통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쿠데타에 또 쿠데타에 그리 되면 북한 정치가 되게 불안해집니다. 그 직기탄을 맞는 것이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북한 정권이 처음도 안정, 마지막도 안정이에요. 왜냐하면 2020년까지 중국은 이카노미 퍼스트 팔러시입니다. 경제 우선 정책인데 북한에서 유사시에 잦은 소요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인근 동북 삼성에 소위 말해서 이탈자들이 있잖아요. 50만 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 50만 명이 중국 정가에 미치는 불안 요인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중국이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장성택을 친중파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도장 찍어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통성도 없는 사람한테 도장 찍어줘가지고 나중에 그걸 그 여파가 그 부정적인 여파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중국은 5천년 동안 동아시아 정치 질서를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체제가 딱 들어서는 거 보면서 야, 우리의 꿈은 통일이었는데 이제 통일은 요원해지는구나. 왜 그럴까요? 김정은이 너무 젊은 거예요. 제가 자연사까지 하는데도 50년이잖아요. 그럼 반세기 동안은 대한민국에 저는 통일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엄청난 절망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통일을 내가 살아 생전에는 볼 수가 없겠구나. 좌절을 느꼈다니까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김정은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조직 장악을 해가지고 학관 기반을 구축했잖아요. 물론 아버지 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을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세련되게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공포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갑갑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북한 정권은 일종의 왕조 정권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중요하고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통성은 바로 백두혈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백두혈통 그 족보도 없는 그게 무슨 놈의 백두혈통이냐고.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은 조선왕조 500년을 지배했던 이성계가 적통이었나요? 역성혁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300을 걸쳐서 세습왕조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감히 누가 도전을 합니까? 그래서 이 체제가 비교적 오래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김정은이 2011년 12월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돌아가시니까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3년상을 치르면서 유훈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조직 장악이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을 일부러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차석의 개념으로 갔죠. 그럼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 것은 2016년입니다. 5년상 치른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김정은은 조직 장악을 저는 2011년 12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2012년 봄에 아버지 다음가는 2인자 타이틀로도 조직을 장악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맞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조직 장악은 대외적으로
맹실상부한 타이틀까지 1인자가 된 것은 2016년입니다. 아마 아버지에 대한, 그렇죠? 김정일에 대한 예의였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그가 가졌던 타이틀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 공산 독재 국가보다는 이 서방 민주국가 친화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으로 바꾼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북한 노동당 이 총비서라는 정건대적인 타이틀 대신에 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면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김정은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자, 김정은이 1984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만으로 25세잖아요. 청년이죠. 그래서 다들 불안해했죠. 오래 못 갈 거라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북한 정치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왕조라고 그랬잖아요. 공산왕조에 있어서 만일이 후계 구도가 세습체제로 내려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권의 안정성 측면에서 정통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정통성이 확보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실력이 있느냐? 사실 김정일이는 후계 작업을 진짜 오랫동안 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낮은 단계에서 선전선동부 과장이죠. 과장이 북한 노동당에서 과장은 국장입니다, 여러분. 센 자리예요. 과장밖에 안 했어 이렇게 하지만은 선전선동부 과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도원부터 시작했어요. 지도원이 우리로 치면 이제 과장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국장인데 어쨌건 단계별로 다 밟았습니다. 부부장부터 부장까지 정치국은 뭐 다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정도 오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80년대 와서는 실제로 김정은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후계자가 이제 미래 권력이죠. 뭐 이제 일종의 왕세자로서 권력을 행사를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데 여기 비해서 김정은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봤어요. 김정은 스토리를 딱 보니까 일단 그 정통성 면에서 보면은 이 김정남이 성혜림의 자잖아요. 성혜림은 김정일이 친구 형수를, 그러니까 유부녀죠. 옛날에 왕들은 뭐 유부녀고 뭐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 이거 남산조각인가 하여튼 거기 다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행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꽂혀버린 거예요. 짝사랑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 여자로 만들죠. 그런데 뭐 사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한테 무슨 수로 이거를 설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시시 했기 때문에 김정남은 장손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정통성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서방에서 막 소설 썼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정통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혼인한 여자는 김영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선 왕조로 치면 이제 후궁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누구죠, 여러분? 고용이잖아요. 그렇죠. 고용의 아들이 정씨 형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정일이 마지막까지 고용이를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정식으로 김일성의 그 허락을 받고 혼인을 한 여자 김영숙은 사실은 옛날로 치면은 부모가 정해준 혼인들 해가지고 그냥 뭐 부부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였어요. 아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통성으로 보면 정통이 김영숙의 딸이에요. 근데 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궁이지만은 어쨌건 결혼을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정통성 확보된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 면에서는 2순위는 되는데 1순위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왕조도 보면은 왕비가 자가 없으면은 후궁이 아들 낳아가지고 득세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정치를 왕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 예비가 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철은 허약하고 여자 같고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때 세종이 장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삼성의 이지용이 장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재벌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 재벌 오너나 아니면은 조선왕조 임금들이 후계자들을 정할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장손 위주로 가지만은 장손이 영 국가를 통치하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할 때는 장손 위주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만들어 온 왕국인데, 그렇잖아요. 결정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일이 김정은을 어렸을 때부터 좀 지켜본 것 같아요. 김정철은 제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꼬마 대장으로서 김정은을 유심히 이제 지켜본 거고, 그래서 자기 세대에는 그걸 못했지만은 아들 세대에는 유학을 보내잖아요. 스위스 베른에 가서 우리 IMF 직후에 베른에 갔어요. 한 2년 정도 중학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학교 전과정을 거기서 보낸 것 같아요. 속성으로라도. 어쨌건 국제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보냈잖아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예민하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자본주의 맛을 본 거예요. 김정은이. 그리고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당시 국제학교에서 디마크러시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고급 과목을 김정은이 이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국제학교를 다녔으니까 외국어에 능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글로벌라이저가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아들한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유력한 후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실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또 귀국을 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과정인데요. 고등학교 과정인데 사실은 그 김정일은 보면 김정일이 수학했던 공부했던 학교들이 쫙 나옵니다. 김일성 대학까지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스위스 베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잖아요. 뭐 거기 있으면 학교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조 시대에 미래 권력자로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요, 1년 교육이 엘리트 교육 10년보다 낫습니다. 대표적인 석학들을 통해서 직접 가정교사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의 이 질이나 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참 그 훈련을 잘 시켰다고 보는 게, 요즘 재벌 2세들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평사원부터 시키잖아요. 그런데 김정일도 김정은을 군대로 보냅니다. 엘리트 장교를 안 보내요. 뭐로 보내는지 아세요? 직업군인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교하고 부사관이 하사, 중사, 상사잖아요. 북한에서는 이걸 하전사라고 해요. 김정은을 하전사로 보낸다니까요. 하전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군대 내에서는 이 하위잖아요. 최하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뭐 하사, 중사, 상사 해서 하전사급, 그 다음에 이제 위관급, 영관급, 장성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왕세손인데 하전사로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냥 엘리트 장교로 시키거나 고위직으로 바로 보내버리면 영원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저는 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전사 생활을 2년여 합니다. 2년이 조금 안 되고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김정은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이 김정은한테 잘해줬던 사람은 나중에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진학을 시켜서 공부도 시키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는데 그때 김정은한테 이상하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그 군대 조직 내에서 또 기생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했겠죠. 그 사람들은 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을 알게끔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보면은 왕세자로서 김정일이가 미리 점지를 하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스위스 베른에 보낸 거 하며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하전사로 군대 바닥 생활을 하게끔 했잖아요. 아니 서열 미래 권력 서열 2인데 김정은인들 그거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 말 안 들으면은 권력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시킨 대로 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미래의 지도자로서 김정은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하전사 끝나고 나서 계급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중장으로 올라갑니다. 북한은 소장, 중장, 상장,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벨 2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전사 딱 끝내고 벨 2개로 승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벨 4개로 대장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공화국 원수죠. 우리가 말하는 벨 5개로서 원수 개념이 아니고요. 군 통수권자로서 지존이기 때문에 공화국 원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 김정일 같은 사람은 대원수라고 그러고 원수 밑에 차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장 뭐 이렇게 오잖아요. 상장, 중장, 소장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시절에 바닥 생활부터 시작해서 탑 생활까지 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을 어디다 배치시키는지 아세요? 저는 김정일이가 철저한 계획하에 리더로서 양육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치면 아까 국가보위부 있죠? 그때는 국가보위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정은을 공식적으로 국가보위부장으로 임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애를.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미래 권력으로서 서열 2 김정은이 국가보위부장 역할을 2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할 때까지 국가보위부장을 하면서 뭐를 배웠겠어요? 국가보위부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국정원 역할도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북한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파워 엘리트 10%, 슈퍼 파워 엘리트 0.001%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국가보위부장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성분 분석은 철저하게 다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최고 권력자가 되면은 아버지가 1인자고 지가 2인자인데 거기다가 정보를 총괄하고 비밀경찰까지 가지고 있는 국가보위부장을 하게 되면은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빅픽처를 그리는 게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 2년 이상 동안 국가보위부장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양육까지. 아이 그런데 뭐 하전사 몇 년 하고 뭐 이 중장 몇 년 하고 그다음 뭐 국가보위부장 몇 년 하고 그게 뭔 대수냐? 한 20년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업무 파악하는 건요. 제가 특임공관장으로서 주상하이 총영사로 갔는데 일주일 동안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업무 익히는데 한 달 걸리고요. 제 밑에 차석이 외교부 국장인데 25년 차예요. 외무고시하고. 그러면 날라다니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제 생각으로 6개월 하니까요. 뿌릴 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떤 조직의 장이 되면은 모든 정보가 그 조직의 장에게 집중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별로로 보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한다면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국방위원이잖아요. 2년에서 4년 하잖아요. 육군 대장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육군 대장이 될 때까지는 30년에 걸친 노력이잖아요. 육군 소위부터 올라온 거고, 국회의원은 4년 동안 내내 국방위원으로서 육군 대장급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 보고를 받으니까 본인이 학습 의욕을 가지고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4년 동안 30년 그거 못 따라잡겠어요? 충분히 따라잡는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겪어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차 딱 되면서 해외 공관장이라는 게 뭐 인사권하고 예산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솔직히 가장 강력한 해외 공관장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업무 파악을 빠르게 했고, 물론 제가 이명박 캠프의 국제위원장 출신이니까 실세인 줄 알고 다들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면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숭실사이버대학교 제가 초대 총량을 40회 했어요. 40회 했는데 교수 집단 다루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뭐 대학 행정을 뭘 알아요? 학교 같은 데는 훨씬 쉬워요. 빨라요. 조직장악 금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조직의 장을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조직장악 금방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 공산 정권에서 미래 권력으로서 실질적인 서열이인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은 2년 이상 동안 국가 보위부장을 했다. 군도 바닥에 스타까지 겪었다. 해외 생활도 했다.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장성택이 중국 도움을 받아서 친중 정권으로서 장성택이 1인자가 될 것이다 라고 거의 99.99%가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장성택이 사망했잖아요. 그때 제가 마산을 갔어요. 창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학 교실에 강연 요청을 받아가지고 100분짜리 2개 특강을 갔습니다. 그래서 1박을 하고 올라왔는데 1박을 하고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 집사람한테 장성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장성택을 그 전날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대신 장성택이 아마 2020년 이후에 숙청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제가 2020년에 주목을 했는가 하면은 김정은이 조기에 권력을 공고히 한다 할지라도 중국 눈치를 좀 볼 거라고 생각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2020년까지는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을 생각해서 조기에 장성택을 정리할 수 있지만 7년을 9년이네요. 그렇죠. 9년을 장성택 사망 시점으로부터는 7년을 기다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 2013년 장성택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렸잖아요. 정권 잡은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도 채 안 됐어요. 그렇다고 공식적인 타이틀도 북한의 1인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유군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1인자 고인이 됐지만은 죽었지만 김정일을 앞으로 내세우고 후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화에서 장성택을 2년 전으로 해서 갈기갈기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저는 9년 후로 봤는데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저는 공포를 또 느꼈습니다. 좌절 정도가 아니에요. 야, 김정은이 이 정도면은 진짜 통일은 안 오는데 그랬다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정은을 쭉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건 2011년까지고요. 2013년 장성택까지입니다. 2016년에 이제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1인자임을 선언을 하면서 북한 노동당 위원장,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상권을 대외적으로 그전에도 가졌지만은 장악을 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가시를 한 것이 2016년입니다. 2016년이면요, 김정은이 북핵 실험을 몇 차죠, 여러분? 2016년이면 4차, 5차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실험 한번 하고, 취임하고 나서 한번 하고, 전에 후에 두 번 했다니까요.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원래 2005년에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2006년에 1차였잖아요. 그때가 노무현 때잖아요. 2009년에 누구 때죠? 이명박 때. 그렇죠. 2012년 때 2월이니까 이명박 정권이 끝날 때 박근혜가 3월에 이제 취임하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사람한테도 한 번 더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박근혜한테 까불지 마 하면서 또 선물을 준 거죠. 그런데 2016년이 북핵 실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4차, 5차예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5월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또 선물 하나를 줬죠. 6차 핵실험이었죠. 그게 김정은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느닷없이 그 다음 해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에 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요, 나름대로 자신감이 이제 생긴 거예요. 2016년부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처음에 정권 출범 초에 문재인 협박하더니 그 다음에 2월 달에 평창에 갈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압이 되면서 계속해서 좋아져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치렀고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치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연초가 되면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짜 평화파리예요. 위장 평화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 세계인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북핵을 매개로 한 평화쇼가 펼쳐질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되게 가시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국민이나 미국이 바라는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폐기, complete, verified, 그 다음에 irreversible dismantlement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는 안 갑니다. 그냥 아마 합의가 된다면 북핵 동결 정도 하고 영변 핵시설 정도 이 폭파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핵실험 하지 않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폐기하고 뭐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엔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시켜줄 거예요. 그리 되면 남북 경협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금강산 가발, 관광,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겠죠. 물론 뭐 그 밖에 뭐 국교 수립이라든지 미북 간에 그 다음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꾼다든지 뭐 등등등등 뭐 그 다음에 대규모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아마 좀 낮은 단계에서 합의가 하기 쉬운 걸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이 역대급의 평화쇼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는 문재인이 총선을 승리해야 되고 내년 11월에는 트럼프가 대선에 연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 두 정상에게 최대한 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협조해주는 대가로 김정은은 경제적 실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총선에 승리하고 트럼프는 대선에 승리하면서 희대의 사기극이 올 연말 연초 내년 초에 발동 걸리기 시작해서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김정은이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여러분 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적성 국가도 아닙니다.
적성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반국가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북한은 북쪽에 있는 우리의 땅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한반도하고 그 부속 도수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영토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어쨌건 내년에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것은 불완전한 평화죠. 왜냐하면 불완전한 비핵화에 기반한 불완전한 평화가 위장된 형태로 나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의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서 그것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